비잔틴 제국을 위협한 셀주크 튀르크의 등장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전성기는 바실리우스 2세였습니다. 976년부터 1025년 사이에 49년이나 치세를 가진 군주. 이렇게 오랫동안 군주가 치세를 가지면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국을 안정시킵니다. 불가리아군을 패퇴시키고 15,000명의 포로를 잡아 발칸반도를 상당히 안정시킨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불가리아 가가지고 포로들에게 끔찍한 형벌을 내리고 돌려보냅니다. 끔찍한 형벌이 뭐냐면 두 눈을 뽑는 거예요. 이 비잔틴 제국에 두 눈을 뽑는 형벌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15,000명의 포로들을 전부 다 눈을 뽑고 그중에 한 명만 눈을 멀쩡하게 살려두고 돌려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 불가르인의 학살자라 불리는 별명을 갖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 불가르족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렇게 발칸반도를 이제 안정시켰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발칸반도와 남이탈리아 일부를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나톨리아, 시리아, 그리고 지중해 여러 섬까지도 비잔틴 제국의 영역을 했던, 그러니까 49년간의 통치 동안에 상당히 안정시킨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바실리우스 2세가 발칸반도를 영유해서 영토도 안정시켰지만 국가 재정 관리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부유했다고 하는 거고요. 2007년 포브스지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 9위였다. 당시 총 GDP 순자산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결과 그의 보유 자산은 오늘날 가치로 1694억 달러였다. 또 이 사람은 재정 감각이 좋아가지고 죽기 전에 약 90톤의 금을 비축했다. 광대한 영토, 거대하게 쌓아놓은 부, 역사가들은 1025년을 제국 역사의 정점으로 인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치세를 하게 되면 그 아들이 없잖아요. 또 손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후계 구도가 문제가 돼요. 어떤 나라건 왕이건 황제건 너무 오랫동안 자리에 있게 되면 그 후계 구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실리우스 2세가 통치했던 비잔틴 제국도 그가 죽은 이후에 내리막길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 바실리우스 2세의 조카이면 콘스탄티누스 8세의 딸이었던 이 조회라는 황녀가 이 어린 황제가 자리했을 때 거기서 첩정 역할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린 황제를 살해하고 노인이었던 로마노스 3세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미남 청년이었던 미카엘과 공모해가지고 황제 살해하고 미카엘 4세를 세우고, 또 콘스탄티노무스 모노마쿠스와 결혼해가지고 콘스탄티누스 9세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 조회가 황제를 자기 마음대로 계속 세워가지고 이렇게 통치를 했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야소피아의 2층에 올라가 보면 여기 이콘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왼쪽에 황제가 있고 오른쪽에 조회가 있어요. 근데 이 황제의 몸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 남편이었던 황제를 이렇게 계속 이제 바꿔치기 하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죠. 근데 특히 나라가 어려워지게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셀주크 투르크가 등장을 해서 이 동방 지역을 위협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항상 이 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외적에 침입했을 때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셀주크 투르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었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보면 튀르크인들의 국가가 있죠. 여러 숱한 나라들이 있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블록 튀어나와가지고 튀르키예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살던 튀르크인들의 일부가 뭐 이란을 거쳐서 아나톨리아까지, 특히 발칸반도까지 뻗어나왔던 게 오늘날 튀르키예를 이루고 있는 튀르크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튀르크족이 역사적으로는 몽골 고원에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투르크족들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 나간 건 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트랜스 옥시아나에서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셀주크의 첫 거점은 시르강 서쪽의 젠드였다고 하는 건데, 이곳에 여러 오구주라고 하는 이 부족국가예요. 부족국가들이 존재했다. 근데 셀주크란 사람의 붙인 툭학 베이가 있었다. 베이는 부족장이라는 뜻이죠. 장수 이런 뜻인데, 이 툭학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젠드에서 어느 정도 거점을 마련했고 오구주 아부군의 수장이었다. 철의 화살에 불렸다. 그리고 그 아들 셀주크 베이가 활약을 했다. 이 셀주크 베이에서 셀주크 투르크란 말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슬람을 선택해가지고 강력한 무력을 거쳐서 여기 오아시스에서 점차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셀주크의 아들 아르슬란 아구부에 오면 젠드를 떠나서 부하라와 사마르칸트의 거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 부하라가 있고 여기 사마르칸트가 있죠. 그래서 겨울은 부하라에서 여름은 사마르칸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역의 패자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패권자로서 이슬람을 기반으로 한 유목 제국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제국을 만들어가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더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당시에 바그다드의 수도를 두었던 아바스 칼리프에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용병으로 일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서 말도 잘 타고 하니까 전투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용병으로 일하기도 하고 이란권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더 서쪽으로 가가지고는 맘루크 술탄국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튀르크의 일부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 출발해서 남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까지 확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란 지역으로 뻗어나가고 또 아나톨리아 반도를 확보하고 시리아를 거쳐서 이 메카 메디나까지 확보해서 셀주크 투르크가 제국을 세우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 중요한 전투가 있었는데요. 단다나칸 전투가 있었죠. 그래서 1037년 셀주크의 손자 투르베이가 독립을 선포하고 여기 원래 가즈나 제국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가즈나 제국의 술탄 메스트와 일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단다나칸 전투가 있었고요. 이 유목민족 특유의 수험 전술로 승리합니다. 수험 전술이 뭐냐면 적 앞에 나가서 싸우는 척해요. 살살 싸우다가 도망을 칩니다. 딱 도망을 치면 뒤에가 누가 있죠? 매복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매복한 사람을 통해서 쫓아온 적을 포위 선멸하는 이게 바로 수험 전술이죠. 북방 유목민들이 자주 쓰는 치고 빠지기 전술이죠. 그래서 단다나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수도 레이로 옮겨가지고 이곳에서 거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더 이동을 해서 아나톨리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 중요한 전쟁이 말라지케르트 또는 만지케르트라고 하는 전투였었죠. 결정적으로 아나톨리아까지 확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역사를 바꾼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이 비잔틴 제국이 점차 축소되는 약소국으로 변해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변곡점 같은 전투가 말라지케르트 전투였습니다. 셀주크 투르크군이 수도 레이를 떠나서 시리아를 한창 공략하던 알레포가 시리아 지역이죠. 알레포에서 한창 공략을 하다가 비잔틴 제국군이 아나톨리아를 이렇게 진군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주를 해가지고 여기 반호수가 있죠. 반호수 북쪽에 말라지케르트에 가서 만나게 되는 요 전투인데요. 비잔틴 제국군은 유기해제 7만 명이다. 혼성부대였다. 자, 기본적으로 비잔틴 제국군은 용병을 많이 썼어요. 로마 시민은 적고 발칸 지역이나 아나톨리아 같은 데서 뽑은 아니면 유럽에서 온 그 사람들을 이렇게 혼성부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의 서부 지역, 발칸 지역에서 온 5만 명, 비슷한 숫자의 동부 지역에서 온 부대, 동부 지역 아나톨리아 반도죠.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가 이 비잔틴 제국의 원래 군대였었고 또 용병으로 프랑크족, 노르만족, 일부 투르크족, 또 안티오크의 보병대, 말라지케르트 이 지역이 아르메니아의 거주지란 말이죠. 이 지역의 사람들, 용병대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3만 정도 되는 튀르크군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의 튀르크군은 거의 전원이 기병이에요. 근데 비잔틴 제국군은 중무장 보병하고 기병, 원래 로마 제국의 기본적인 구성이죠. 그런데 튀르크군은 3만 명 정도지만 전원이 기병이고 경무장 기병들이죠. 튀르크 기병들의 전술은 주로 활을 쏘고 치고 빠지게 하는 수험 전술이 특기고 이 로마 제국 전통은 중무장 보병이 가운데 있고 기병이 양쪽에 이렇게 있는 로마 제국의 옛날부터 특기거든요. 그래서 두 세력 간이 싸우게 되면 이렇게 3만의 경무장 보병이 훨씬 더 가볍게 말을 타고 돌 수 있잖아요. 결국은 튀르크 기병들이 활 쏘고 빠지고 그럼으로써 중무장 보병들을 에워싸는 비잔틴 제국의 기병과 셀주크군의 기병들이 먼저 싸우는데 당연히 셀주크 기병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기병들 간의 싸움에서는 셀주크가 이기겠죠. 그래서 기병을 일단 쫓아보낸 다음에 셀주크군은 이 중무장 보병한 비잔틴 제국군을 에워싸가지고 이 포위 선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만의 기병하고 6, 7만의 기병 보병이 싸우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기병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로마누스 황제가 사로잡히게 되는데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역사책에 기록되어서 전해집니다. 알프 아르슬란 셀주크 투르크의 수장이죠. 만약 내가 당신 앞에서 포로로 보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소? 했더니 로마누스 황제가 아마 당신을 죽이고 콘스탄티노플 거리에 내걸었을 것이요. 근데 알프 아르슬란은 내 처분은 더 무겁소.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해방시키겠소. 두 나라의 전쟁과 전쟁 이후에 전후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죠. 이 셀주크군은 이 전쟁의 승리는 적군을 죽이는 게 아니죠. 전리품을 얻는 게 목표고, 이 비잔틴 제국, 옛날부터 로마 제국은 적을 무찔러서 적을 죽여 후환을 없애는 게 목표죠.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된 겁니다. 아르프 아르스라는 한 얘기는 나는 당신을 죽여봐야 의미가 없다. 당신을 용서하고 해방시켜서 몸값을 받겠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황제 로마누스는 몸값을 내고 풀려납니다. 하지만 풀려난 이후에 돌아가서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죠. 오히려 알프 아르슬란의 조치가 더 무겁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 전투 이후에 제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전투 자체가 저국의 절대적 재난은 아니었죠. 변방에 있는 어떤 곳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황제가 사로잡혔지만 몸값을 내고 풀려나오면 되는 거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때까지 이 로마 제국, 당시도 여전히 로마 제국으로 불렸거든요. 이 로마 제국은 그동안의 주변국으로 하여금 절대 이길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천년이나 된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없는 대단한 제국으로 보였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정복할 수 없는 또는 여전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만큼 권위가 사라지게 되는 아주 허약한 나라로 변하게 되는 중요한 변곡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 이후에 셀주크는 전성기를 맞죠. 아나톨리아 반도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고 시리아 지역을 흡수하고 메카 메디나 지역까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투르크 제국은 특징이 있었어요. 투르크 제국은 술탄의 직접 통치 지역이 있고 간접 통치 지역이 있습니다. 원래 유목적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술탄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있긴 하지만 여러 부족의 장들이 있어서 각자의 영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는 영주 중심의 소규모 통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빠르게 나라가 허약해졌고, 지중해 동부에는 작은 소규모 셀주크 투르크의 지배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십자군 전쟁 시점 1096년 때 보면 아나톨리아 지역을 셀주크가 이렇게 찾아 있긴 하지만 이게 제국의 수도에서 다 통치한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영주들이 각자의 영역을 갖고 세금을 걷고 하는, 필요시에는 영주들이 군사를 이끌고 공통의 적을 무찌르 가긴 하지만 각 지역이 이렇게 작은 영지로서 분열되었던 그런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십자군이 이 아나톨리아를 침범을 했을 때 쉽게 허물어진 요인도 이런 셀주크 제국의 독특한 정치 체제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